제1강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 8강 중에 1강. 1강 제목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신화는 뭐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던가 아니면은 옛날 언젠가 신화에서 읽었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아프로디테, 베누스, 비너스. 한번 오늘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냐. 처음에는 이제 아프로디테의 탄생설,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그 탄생설부터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베누스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그 화가가 있습니다. 보티첼리인데, 그 보티첼리가 그린 베누스 탄생,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참고했던 것들, 그래서 참고물. 세 번째는 그 베누스의 신성화와 알레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베누스를 굉장히 신성화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화, 우위를 또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가 그 자매였었대요.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였었답니다. 쌍둥이 자매. 그 사연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로마의 특별한 베누스. 로마 사람들이 베누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베누스, 로마에서는 특별한 베누스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화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신화 중에 그 아도니스를 사랑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네몬의 축제입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 끝으로 일곱 번째는 베누스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베누스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메소포타미아의 뿌리를 둔 베누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로디테 탄생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순서를 고대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로 정한 이유는 그 여신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 친숙한 우리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말보다는 그 비너스가 더 친숙하죠. 그래서 비너스 여신,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미의 비너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익숙한데, 아프로디테 이러면은 뭐 좀 뭐 또 다른 여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프로디테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었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 라틴 사람들이 그걸 그 베누스라고 불렀습니다. 베누스. 베누스도 조금 익숙치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베누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로마 시대 때에 썼던 이름들을 라틴어로 그냥 그대로 받아 쓰자 해서 베누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학술 용어에는 이제 베누스를 많이 써요. 아프로디테나 베누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비너스, 비너스 이제 영어식 발음에 베누스를 영어로 발음하면은 비너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 베누스는 다 같은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밀로의 비너스, 또 비너스 가운데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밀로의 비너스예요. 근데 비너스가요, 얼마나 많이 그려지고 만들어졌는지는
수로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비너스가 만들어졌고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너스가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그 밀로의 비너스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은 이 밀로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이 밀로의 비너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고 계시겠지만은 그리스 원작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난 그리스 원작인데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그리스 원작이 많지가 않대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작품들은 다 로마 시대 때에 복제됐던 복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제품들 가운데서도 로마 시대 때 복제를 하지 않고 본래 그리스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원작들이 있대요. 그 원작들이 손꼽힐 정도로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루브르 미술관에서는 모나리자 이상만큼 또 자랑스럽게 보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앞에 가서 많은 촬영들을 하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비너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너스가 그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은 화실에 가면은, 아틀리에에 가면은 이 비너스 상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신이 아니라 이 가슴 여기 조금 잘려서 그 두상만 있습니다. 두상만 있고 전신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여신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순서를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비너스는 어떤 여신이었느냐? 처음에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듯이 그 본성은 자연의 생식력을 뜻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번식의 비너스, 즉 번식의 신과 결부가 됩니다. 번식. 많이 낳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점차 연의 유희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알다시피 비너스는 연애를 많이 했어요. 연애를 많이 했는데 그 신화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비너스가 여신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 남편은 어떤 남신이 상대가 됐느냐 하면은 남신들 중에 가장 못생긴 남신이 있었어요.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이에요. 그 헤파이스토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마루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루스는 어떤 신이냐면은 근육질이에요. 힘 좋고 군신이에요. 힘 좋고 전쟁의 신이고 남성답죠. 무력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 신을 보고서 바람을 피죠. 그때 첫 바람을 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람을 폈기 때문에 비너스는 수많은 정부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까지도 연애를 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낳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 아이들은 자연히 신이기도 하지만 사람하고 바람을 펴서 낳았으면 영웅이 되니까 영웅도 많이 낳죠. 그래서 그 비너스가 낳은 영웅 중에 가장 유명한 영웅이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아이네 이아이스입니다. 나중에 또 조금 나오게 되죠. 아이네 이아이스. 이제 사람하고 핀 바람, 거기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언제부터 미술 작품으로 표현이 됐는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적에는 아르카이키 중엽이라고 그러는데, 아르카이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겁니다.
왜냐면 아르카이키는 무슨 기냐면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의 그 그리스를 정복을 하고 나니까는 뭐가 없었느냐면 문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토착민들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땅은 정복해놨는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어떻게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미 고대 그리스가 생기기 전에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아주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학을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로 유학을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조각상들을 보고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네들도 그 흉내를 내서 조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닮았겠어요? 이집트 조각을 닮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조각을 닮다 보니까 이집트 조각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요, 뻣뻣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뻣뻣하게 서 있어요. 그때에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서 배운 실력으로 이집트 스타일로 만든 만들었었던 시기, 그때를 아르카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르카이키 때부터 이 비너스가 묘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르카이키 때에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더불어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미술 작품으로 그려지고 만들어지곤 했던 겁니다. 그때에 비너스도 출연이 됩니다. 그런데 비너스가 절정기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헬레니즘기입니다. 헬레니즘기는 어느 때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죠. 지금의 이란까지 제패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를 헬레니즘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비너스는 아주 절정의 인기를 얻게 되죠.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렇게 불리우는 이 비너스는 서양 미술에서 전통적인 주제가 되어서 오늘날도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첫 이야기를 비너스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너스 탄생설을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비너스는 이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둘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헤시오도스는 이 호메로스보다 좀 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역사학자인데요. 호메로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요. 호메로스는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와 바다의 요정인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헤시오도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을 얘기하고 가이아는 대지,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 땅의 여신 가이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하늘이 헤시오도스 설입니다. 하늘이 땅하고 부부관계잖아요. 둘이 붙어서 많은 아이들을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아이를 잉태만 하고 낳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이아는 뱃속에 수많은 아이들만 갖고 있고 바깥으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내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해요. 갑갑하다 보니까는 가이아가 나중에 막내 아들 크로노스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렇죠. 그 세상에 구경을 못하고 아내
뱃속에만 있으니까. 즉 뱃속에 있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갑갑하고 빛을 못 보고 그러니까는 불평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음모를 끓여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 아버지가 막고 있는 이 구멍, 이것밖에 출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낫을 하나 줄 테니까 그 낫으로 그것을 거세를 시켜라.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낫을 들고서 아버지의 성기를 거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부친 거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서양 사람들은 부친 거세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그 성기는 바다에 떨어졌던 것이고, 바다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그 정액이 있었을 텐데, 그 정액은 무엇으로 변했냐면은 오늘날 그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에 파도 치면은 파도 위에 떠돌아다니는 하얀 물거품이 있죠. 그 하얀 물거품이 하늘 우라노스의 정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피도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 피도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는 어디 떨어졌느냐면 땅에 떨어졌어요. 가지고 그 땅에 스며들어서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은 님프를 낳았다고 합니다. 님프는 요정이다.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요정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땅의 정기. 우리니까 정기라고 얘기를 하죠. 골짜기에 가면 골짜기에 정기가 있고 강에 가면 강에 정기가 있다. 근데 바로 그 님프는 거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탄생설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프로스가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테, 이것은 아주 귀엽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시가렛하고 시가레트 하면은 조그만 거 시가렛이라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아프로스 하면 거품, 디테, 아프로스, 거품에서 태어난 아주 이쁜 신, 그 뜻입니다. 그 말 자체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자, 이렇게 해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니까는 그 아프로디테를 서풍이라는 바람이 데리고 어디로 불어서 그 비너스를 아프로디테를 데려가느냐 하면 키프로스 섬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 그 아프로디테가 처음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태어나서 땅을 처음 밟은 데가 어디냐면 키프로스 섬인데, 이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에서 봤을 때 가장 동쪽에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나중에는 그 섬이 아프로디테 섬이다. 별명이 됐습니다. 왜? 아프로디테가 처음 거기에 도착했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섬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으로 놀러 가자. 이거는 아프로디테 섬으로 놀러 가자. 이것은 사랑이 있는 섬으로 놀러 가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그린 것이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고 계시겠지만은 그 비너스 탄생이라는 이 그림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때에 앞으로 보티첼리가 그림을, 이 신화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어디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도착을 했겠죠. 어디 도착했습니까? 바로 그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바다는 아마 지중해겠죠. 그리고 이 지중해에 적발을 디뎠을 때의 장면을 이제 베누스 탄생이다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베누스는 이미 탄생했죠. 탄생하고 키프로스 섬으로 오는 것을 그렸는데, 그림 제목은 베누스 탄생이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조개에서 태어난 걸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그 유인물을 논하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변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변신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일 겁니다. 그 변신의 작가로 유명한 로마 시대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제피로스가
아내를 꽃의 여신 플로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티첼리는 이 장면을 그 베누스 탄생보다 앞서서 그린 봄에서 잘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가운데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가 비너스임을 알 수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은 그 제피로스예요. 제피로스는 바람의 신이에요. 서풍. 그래서 이제 입에서 바람을 후후 불어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여인이 있죠. 그 옆에 여인은 그 클로라예요.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바람의 신과 그 부부가 같이 입김을 불어서 이 키프로스 섬 쪽으로 지금 이제 유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섬에 도착하니까는 그 호라이라는 계절의 여신입니다. 이 계절의 여신이 비너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는 언제 태어났느냐면 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그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입고 있는 옷에 보면은 꽃들로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이 두 가지 종류의 꽃인데 장미꽃하고 수레국화꽃입니다. 장미꽃과 수레국화꽃. 그래서 허리띠에 뭘 하냐면은 장미 덩굴로 허리띠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변을 보면은 파란색 그 국화꽃이 보이는데 그걸 수레국화꽃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레국화꽃, 장미 이것은 다 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라이는 계절의 신인데 계절의 신 중에서도 어디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전통은 나중에 서양인들한테 다 이어졌지만은 무엇을 설명할 적에 전부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의인화 기법이 제일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는 알잖아요.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여기 시원하게 해준다든가 이러면서 바람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랬을 때 의인화 기법으로 써서 지금 여기처럼 제피로스로 그려줍니다. 바람은 좀 시원하니까 색깔은 아마 파란색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제피로스는 사람으로 그려주긴 그려주되 푸른색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푸른 몸으로 푸른색을 표시한 게 아니라 그 걸친 천을 파란색으로 해줬죠. 그것은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듯이 이 봄이라는 봄의 계절 또 표현을 할 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봄을 의인화했더니 어떤 모양이 보였느냐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봄의 의인화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너스 탄생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